장례식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된 금고처럼 무겁게 울렸다. 흰 국화향이 코끝 깊숙이 남아 집 문을 열 때까지 따라왔다. 나는 검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조용히 거실 불을 켰다. 구석에 놓인 종이 상자 5개, 그 안에 남편의 삶이 조각난 채 있었다. 옷가지, 낡은 서류철, 반쯤 마른 펜, 쪽지, 병원 영수증이 섞여 있었다. 이름이 적힌 약봉투를 꺼내 들다가 손이 잠깐 멈췄다. 종이의 잔주름이 마치 사람의 손등처럼 세월을 말하고 있었다. 4번째 상자 바닥에서 나는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발견했다. 투명 케이스 속 검은 리본, 그것은 카세트 테이프였다. 라벨에는 번진 글씨로 밤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언제 누가 썼는지 설명은 없었다. 남편의 글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싱크대 서랍에서 오래전 쓰던 휴대용 플레이어를 꺼냈다. 건전지를 갈고 스위치를 밀자 윙! 소리 후 여린 잡음이 흘렀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을 눌렀다. 처음 몇 초는 허공 같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숨소리, 천조각이 스치는 소리, 이불 속에서 아이가 몸을 고치는 소리, 그 다음 노래가 시작됐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자장가였다. 언젠가 밤마다 들었던 바로 그 멜로디였다. 내가 잊었다고 믿었던 언니의 목소리였다. 엄마도 아버지도 일찍 떠나 우리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자랐다. 겨울밤 언니는 내 머리맡에 앉아 창문에 김을 끓이며 노래를 불렀다. 달빛이 낮게 깔리면 언니의 숨결이 방 안을 데워주곤 했다. 그때 나는 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 언니가 어느 날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 아버지가 누구냐 묻자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키울 거야 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아이와 함께 사라졌다. 서랍마다 전달을 넣고 동네를 돌았다. 기차역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날 이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테이프 속 언니의 목소리는 세월을 건너 내 귀를 붙들었다. 낮고 부드럽고 끝을 살짝 올리는 습관까지 그대로였다. 나는 숨을 삼키며 더 가까이 귀를 가져갔다. 그때 노래 사이에 낮은 속삭임이 끼어들었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익숙했다. 조용히 해. 지금은 말끝이 잘렸지만 그 습관은 내가 너무도 잘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피곤할 때 습관처럼 내뱉던 낮은 톤. 가슴이 서늘해졌다. 언니의 자장가와 남편의 속삭임. 시간이 포개져 무게를 만들었다. 테이프는 오래되어 음이 약간 늘어져 있었다. 마지막 구절에서 언니의 숨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 포개지는 이불 소리, 나는 급히 일시정지를 눌렀다. 방 안이 갑자기 너무 커졌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복도의 어둠, 시계 초침, 냉장고 모터 소리가 지나치게 선명하게 다가왔다. 내 손은 떨리고 마음은 뒤로 걷기 시작했다. 언니가 떠난 그날로, 남편과 처음 만난 날로, 그리고 오늘 장례식장의 흰 국화 꽃잎으로 남편의 유품 속 밤이라는 이름의 테이프, 언니의 자장가, 남편의 속삭임, 아기의 울음, 3가지 소리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가리켰다.
나는 다시 재생을 눌렀다. 잡음 뒤로 언니가 아주 낮게 말했다. 잘 자라. 이름은 마지막 한 음절이 테이프에 씹혀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손등을 타고 내린 향 냄새가 공기와 섞였다. 오늘 나는 2개의 장례식을 치른 셈이었다. 남편의 장례와 내가 믿어온 이야기의 장례. 테이프 케이스에 작은 종이 조각이 끼워져 있었다. 한쪽 모서리가 뜯긴 편지였다. 삐뚤게 쓴 글씨가 2줄 남아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도 해. 나는 편지를 꼭 쥐었다. 손끝의 열이 종이에 스며들었다. 내 속에서 아주 오래된 시간이 천천히 일어섰다. 잠에서 깨어난 기다림의 시간. 오늘 밤 나는 다시 밤을 배운다. 자장가가 어떻게 침묵을 감추는지, 테이프가 어떻게 기억을 보관하는지, 이건 시작이었다. 언니의 노래가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질문들도. 나는 코트를 다시 입고 현관에 섰다. 문 손잡이가 차갑게 손금을 훑었다. 향 냄새가 마지막으로 어깨를 스쳤다. 나는 작게 속삭였다. 언니, 어딨니? 나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숨이 가빠왔다. 남편을 보내는 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과거가 되살아났다. 그 기억의 시작에는 언제나 언니가 있었다. 우리는 부모 없이 자랐다. 어릴 적 병으로 부모를 차례로 떠나보내고 남겨진 건 언니와 나뿐이었다. 언니는 나보다 4살 많았다. 그 몇 살 차이가 우리 인생의 무게를 가르는 줄은 그때는 몰랐다. 우리는 친척집과 교회를 전전하며 겨울과 여름을 건너야 했다. 언니는 공장에서 잡다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나는 학교에 다니며 언니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지만 언니는 늘 나를 지켜주었다. 어린 나는 늘 언니 치마자락을 붙잡고 살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니는 밥을 짓고 밤이면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 자장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슬픈 노래였다. 잘 자라. 내 동생, 걱정 말고 눈 감아라. 언니의 목소리는 고단한 하루를 달래주는 약 같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언니는 알 수 없는 그림자를 품기 시작했다. 웃음은 줄었고 밤마다 창가에 앉아 침묵에 잠기곤 했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내가 결혼해 가정을 꾸린 지 몇 해 뒤 언니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유를 묻지 못했다. 언니는 침묵했고 세상은 이미 답을 아는 듯 차가웠다. 언니는 한동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밤마다 혼자 울다가도 굳은 결심을 한 듯 눈물을 닦고 나를 다독였다. 괜찮아. 넌 걱정하지 마. 언니가 다 감당할 거야.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말 뒤에 숨겨진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결국 아이가 태어났다. 나는 집안을 메운 울음소리에 얼어붙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내 앞에 놓였을 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언니는 피곤에 절어 있으면서도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자장가를 불렀다. 그 노래는 예전보다 더 처연했고 아이를 향한 애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했다. 미혼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에 번졌다.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이웃들은 대문 앞에서 혀를 찼다.
나는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세상의 냉혹함을 배웠다. 언니는 그 모든 시선을 견뎌야 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언니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나는 수없이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은 대답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니의 눈빛은 깊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잘 지내. 그리고 나 찾지 마. 짧은 말과 함께 언니는 문을 나섰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멀어져 가는 뒷모습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언니는 사라졌다. 아이는 언니의 품에 안긴 채 내 삶에서 함께 사라졌다. 나는 매일 밤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바람뿐이었다. 세월은 흘렀다. 나는 여전히 남편과 아들을 키우며 살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삶 같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늘 언니와 그 아이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다. 내 아들은 성장해 지금은 외국에 유학을 가 있다. 집엔 나와 남편만 남아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언니가 남긴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흥얼거리던 언니의 자장가 소리는 여전히 어디선가 들리는 듯 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의 장례식 후 발견된 낡은 테이프 속에서도 똑같은 자장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이 멜로디가 어떻게 남편의 유품 속에 들어있는가? 언니와 남편 그리고 그 아이 사이에 도대체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가?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20해 전 떠난 언니의 발자국이 이제야 다시 내 앞에 다가오는 듯했다. 나는 느꼈다. 숨겨진 시간이 마침내 균열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책상의 유품 상자 안에서 발견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 테이프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테이프 속에서 흘러나온 건 자장가였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언니의 것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 그 노래를 들으며 잠들곤 했다.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멜로디, 낯익고 아득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노래가 왜 남편의 물건 속에 있었을까? 두 사람은 언제 어디서 이 노래를 함께 들었던 걸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는 새벽까지 테이프를 반복해 들었다.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떨렸다. 남편과 언니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의심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내 귀가 만든 착각은 아닐까? 그러나 곡조의 높낮이, 특유의 호흡까지 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사진 속 언니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모습. 사진만 보아도 자장가 선율이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결국 남편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남편이 생전에 이상한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지. 동료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가끔 작업장에 와서 테이프를 틀곤 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눈을 감고 듣고 있었어요. 그 말은 내 심장을 세차게 때렸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에도 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무언가를 떠올렸던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그 사실을 곱씹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언니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사라진 아이의 흔적, 그 모든 퍼즐이 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다. 유학 간 아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 진실은 내가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나는 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옛 동네로 향했다. 낡은 골목길과 녹슨 간판, 먼지 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풍경은 달라졌지만 그 속에서 옛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이웃 아주머니가 내 손을 붙잡았다. 니네 언니 오래전에 소식 끊겼지.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았거든. 결국 아이 데리고 떠나더니 소식이 없었어.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가끔 우체국 앞 공중전화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본 적이 있어. 꽤 오랫동안 꾸준히 말이야. 그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언니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언니가 완전히 끊겼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남편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와 다시 테이프를 재생했다.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와 함께 나는 속삭였다. 언니, 어디 있는 거야? 진실은 뭐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 속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나는 반드시 언니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남편이 숨겼던 진실, 언니 아이의 흔적까지 밝혀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방에 남편의 테이프와 오래된 사진을 넣었다. 그것이 나의 나침반이자 진실을 향한 유일한 단서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설령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날 밤 집은 고요했지만 내 안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테이프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언니의 자장가가 내 등뼈를 따라 오르내렸다. 다정했지만 이상하게도 방을 낯선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서랍 깊숙이 묻어두었던 목함을 꺼냈다. 결혼 전에 언니가 조용히 내게 건네주었던 상자였다. 필요할 때 열어 그 말의 뜻을 묻지 않았던 나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뚜껑을 열었다. 낡은 사진과 편지, 바랜 영수증, 희미한 향수 냄새가 흩어졌다. 사진 속 우리는 골목 끝 담장 앞에서 웃고 있었다. 뒷면에는 연필로 눌러 쓴 글씨. 여름 공장 앞 1987. 남편이 공장에 들어간 해. 언니가 자주 집을 비우던 해였다. 편지는 언니의 글씨였다.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보여도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보자. 문장 사이 지워진 흔적은 말하지 못한 사연을 남겼다. 나는 남편의 수첩을 펼쳤다. 8월, 그녀와 약속. 공장 담장 옆 우체국 7시. 이름 없는 그녀. 지워진 이름이 오히려 크게 읽혔다. 그러나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이 먼저 언니를 불러낸 건 아닐까. 우체국 앞 공중전화 부스가 떠올랐다.
아주머니가 말하던 언니의 뒷모습, 그 모습과 겹쳐졌다. 다음날 나는 오래된 동네로 향했다. 문방구는 간판이 바뀌었고 철물점 앞에 앉은 아저씨가 내 얼굴을 바라봤다. 밤마다 노래를 불렀지. 애를 안고 아주 조용히. 어느 날부터 안 들리더니 며칠 뒤 집이 비었어. 나는 손끝이 저려왔다. 노래, 자장가, 사라진 발자국. 우체국 자리는 작은 공원이 되었고 공중전화 부스는 사라졌다. 벤치와 나무가 대신 서 있었다. 아이를 아는 여자가 자주 왔지. 애를 꼭 안고 노래를 흥얼대며 오래 통화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자장가, 공중전화, 오래 걸리던 통화. 그 선의 끝에는 누가 있었을까? 나는 언니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문방구에 들렀다. 가게 주인은 말했다. 아이 젖병과 분유를 사면서 늘 테이프를 챙겨가던 여자가 있었어. 잠시 뒤 그는 오래된 영수증을 꺼내줬다. 받는 사람 이름 칸에 적혀 있었다. 일신 공장 정문 보관함. 나는 남편이 밤마다 젖은 어깨로 돌아오던 모습을 떠올렸다. 남편 수첩엔 기호들이 남아 있었다. 세모는 우체국, 동그라미는 문방구, 네모는 공장 정문. 그의 은밀한 약속의 지도였다. 수첩 맨 뒤에는 5자리 숫자 73456. 7시. 우체국 부스 번호일 수도 공장 출입증일 수도 있는 암호였다. 남편은 가끔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내가 이 노래 아는구나 라고 말하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서. 그 어디선가가 지금 내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체국 접수원은 말했다. 매주 저녁 7시 그 남자가 와서 맡겨진 카세트를 수령했어요. 모든 시간이 한 점으로 모여들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테이프를 쥐었다. 플라스틱 케이스 너머로 언니의 목소리가 손바닥에 닿는 듯 했다. 이 모든 걸 아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유학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아이. 그 아이에게 이 무게를 지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진실이 남편에게 닿아 있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외면하지 못한다면 눈을 뜨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계획을 세웠다. 우체국 기록실, 문방구 장부, 공장 출입 기록까지 확인하리라. 그리고 언니가 마지막으로 살던 월세방의 흔적까지 그 모든 것을 대조해 볼 것이다. 나는 가방에 테이프와 사진, 수첩과 편지를 넣었다. 무겁지 않은데 어깨가 꺾일 만큼 무거웠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자장가의 첫 음이 앞으로 걸어갈 리듬처럼 들려왔다. 문을 나섰다. 햇빛은 흐렸지만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언니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갈게. 언니가 말하지 못한 것, 내가 말할게. 계단을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빈 방, 책상 위에 여분의 테이프 케이스, 커튼 사이 흩어지는 빛.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 오늘부터 내가 걷는 길은 증언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니의 침묵과 남편의 그림자가 겹쳐 서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자리 끝까지 가기로 했다. 며칠 동안 나는 수첩과 테이프, 사진과 편지를 번갈아 펼쳐보았다. 언니는 어디로 간 걸까? 왜 아이를 아는 채 사라져야 했을까? 나는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을 법한 장소들을 차례로 찾았다. 공장 앞 담장, 낡은 우체국 건물, 문방구 골목. 발길이 멈출 때마다 귀에는 자장가가 들려왔다. 실제 목소리가 아닌 기억 속 메아리. 나는 문방구 주인이 준 영수증을 다시 살펴보았다. 일신공장 정문 보관함. 종이 끝자락에 적힌 단어. 그 보관함은 이미 사라졌을 터였다. 하지만 자물쇠 하나쯤은 그 시절의 시간이 그대로 걸려있지 않을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공장으로 향했다. 폐쇄된 지 오래된 그곳. 삐걱이는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엔 잡초가 빼곡히 자라 있었다. 녹슨 철 구조물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낮은 울음을 냈다. 발길이 멈출 때마다 먼지가 일어나 햇빛 속에서 가루처럼 흩어졌다. 정문 옆 작은 강목 구조물, 그 밑에 낡은 보관함 하나.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었지만 뚜껑은 닫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시간의 발에 희미했지만 눈에 익은 글씨체가 나를 붙잡았다. 언니의 글씨였다. 동생아, 만약 이 종이를 보게 된다면 나는 이미 멀리 가 있을 거야. 내가 지켜야 할 아이가 있어. 이 아이는 내 핏줄이지만 동시에 내 삶의 일부이기도 해. 언젠가 네가 알게 될지도 몰라. 그날까지는 제발 나를 찾지 마. 나는 붙든 채 주저앉았다. 이 아이는 내 삶의 일부이기도 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무슨 뜻일까? 내 삶의 일부라니. 내가 낳지 않은 아이. 하지만 내 인생의 일부라 부르는 아이. 나는 그 의미를 끝내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내 삶까지 언급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옷차림은 단순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그 종이를 이제야 보는군요. 내 손에 쥔 편지에 그의 시선이 닿았다. 숨이 막히는 긴장감이 내 몸을 감쌌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예전 공장에서 야간 경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신 언니와 자주 마주쳤죠. 아이를 아는 채 보관함에 뭔가를 넣곤 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 아이 어떤 아이였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니는 늘 울면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아이를 재우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저앉은 채 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아이를 품고 노래를 불렀던 언니. 그 자장가가 사실은 고백이자 침묵이었다.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내게 건넸다. 그때 언니가 제게 맡겼던 겁니다. 혹시라도 동생이 오면
전해달라 했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관함 말고도 언니가 숨겨둔 또 다른 자리가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열쇠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파인 쇳결이 뜨겁게 느껴졌다. 언니가 남긴 비밀, 남편이 숨겼던 흔적, 그리고 아이의 존재, 모든 것이 이 열쇠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공장 안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철 구조물이 삐걱이며 흔들렸다. 마치 오래전 억눌린 목소리가 이제 그만 열어라 하고 외치는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것이 설령 내 삶 전체를 흔든다 해도 나는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수첩, 편지, 테이프, 언니의 흔적들이 맴돌았다. 테이블 위 카세트는 여전히 같은 노래, 낡고 울먹이는 언니의 자장가였다. 그 노래는 아이를 재우는 곡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곡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귀를 막아야 했다. 그러나 막아도 들려왔다. 자장가의 가락이 집안 벽을 타고 스며들었다. 언니의 목소리가 내 숨을 옥죄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속삭였다. 그래서 다음 날 나는 공장 근처로 향했다. 공장 옆 좁은 골목, 허물어진 담장 너머 오래된 하숙집이 있었다. 문패는 떨어져 있었고 계단은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발길은 그곳으로 이끌렸다. 나는 그 건물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리고 주머니 속 열쇠를 떠올렸다. 야간 경비원이 건네준 언니의 열쇠였다. 혹시 이곳일까? 나는 철문에 가져다 댔다. 낡은 자물쇠가 삐걱이며 열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안쪽에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방 안 한쪽 낡은 가방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아기 옷과 젖병, 그리고 얇은 공책이 들어 있었다. 공책 첫 장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은호. 나는 심장이 멎는 듯 멈췄다. 내 아들의 이름과 같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직감이 나를 덮쳤다. 글씨는 언니의 필체였다.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책을 더 넘겼다.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도 울다 지쳐 잠든 아이, 자장가를 불러주니 잦아들었다. 하지만 나는 끝내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글씨는 눈물에 번져 흐려져 있었다. 공책 맨 끝에는 낯선 구절이 있었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다. 그러나 이름은 남길 수 없다. 내가 사라지면 동생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화살표가 남편을 가리켰다. 그러나 글 속엔 이름조차 없었다. 나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답을 아는 듯 심장이 떨렸다. 눈물이 그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삐걱 열렸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근처 하숙집 관리인 같았다. 여길 찾는 분은 드물죠. 예전에 젊은 여자가 아이와 살았어요. 밤마다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듣는 사람 마음을 흔드는 소리였죠. 그러다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혹시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다만 누군가를 기다리던 모습, 밤마다 같은 시간 골목 입구를 바라봤어요. 마치 누군가 꼭 올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머릿속에 단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답을 아는 듯 심장이 떨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과 아기 옷을 챙겼다. 더 이상 숨을 돌릴 수 없었다. 모든 조각이 서로 맞춰지고 있었다. 자장가, 공중전화, 보관함, 은호라는 이름. 나는 두려움과 분노, 슬픔 속에 삼켜졌다. 그러나 동시에 결심이 섰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한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다시 내렸다. 아기 옷이 젖을까봐 가방을 안쪽으로 꼭 끌어안았다. 빗소리가 언니의 자장가와 겹쳐 들렸다. 나는 언니의 흔적을 붙든 채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진실을 마주하리라 다짐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쉴 틈 없이 흔들렸다. 은호라는 이름, 언니의 공책, 그리고 남편의 수첩까지 모든 조각이 서로를 당기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내 아들 이름과 같은 공책 속 은호. 하지만 이 은호는 언니가 낳은 아이였다. 그러나 그 그림은 내가 믿어온 삶과는 너무 달랐다. 나는 공책을 다시 펼쳤다. 언니의 글씨로 쓰인 짧은 기록들, 아이의 울음, 젖은 옷, 그리고 자장가. 끝내 지워버린 이름과 문장들, 지워진 글자들 사이로 내가 놓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은호야, 오늘은 잠을 잘 잤구나. 이번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아이의 이름을 직접 남긴 문장이었다. 그 문장은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내 아들의 이름. 그러나 내 글씨가 아닌 언니의 글씨. 나는 두 손으로 공책을 덮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이 막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교회를 찾았다. 언니가 자주 다녔던 곳이었다. 작은 십자가, 벗겨진 벽돌 틈새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안쪽 의자에는 할머니 몇 분이 있었고 오래된 풍금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혹시 예전에 여기 다니던 젊은 여자를 기억하시나요? 아, 그 처녀 얘기구먼. 늘 아이를 안고 왔었지. 위사 시간 내내 노래를 불렀어. 찬송가도 아니고 자장가였지.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왔던 날 한 남자가 교회 밖에서 기다리더군.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남편의 뒷모습이 겹쳐 떠올랐다. 언니는 아기를 안고 남편은 그 앞에 있었다. 나는 곧장 공장 앞 보관함으로 향했다. 쇠로 된 작은 문짝은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관리인에게 열쇠를 받아내자 안쪽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과 쪽지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언니와 남편이 함께 있었다. 아기를 낳은 언니와 웃고 있는 남편. 내가 알던 가족 사진 속에 나는 없었다. 쪽지에는 짧게 한 줄이 있었다.
이 아이는 우리의 그림자. 그러나 이름은 지워야만 해.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언니의 글씨였지만 그 속에 우리라는 단어는 남편을 끌어안고 있었다. 발걸음은 휘청였다. 나는 분노와 혼란, 슬픔 속에 떨었다. 남편과 언니가 공유한 비밀. 그것은 내 삶을 부정하는 진실이었다. 밤이 되자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공장 앞 보관함 찾으셨군요. 거기 사진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그걸 아는 겁니까? 저는 공장에서 야간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그녀와 그 남자가 몇 번 보관함 앞에서 만나는 걸 봤습니다. 아이를 아는 그녀, 그리고 그 남자.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물을 필요 없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울부짖었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내 안은 불길에 휩싸인 듯 뜨거웠다. 왜 나였어야 했나? 왜 내 삶을, 내 언니를 그 말은 울음과 함께 허공에 흩어졌다. 그러나 울음 끝에 결심은 단단해졌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언니가 어디 있든 그녀의 입으로 이 모든 것을 들어야 했다. 숨겨진 진실은 그림자에 두지 않으리라. 나는 요양원의 주소를 손에 쥐었다. 이제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물어야 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나는 가방 속 테이프와 공책 사진을 확인했다. 길은 젖어 있었고 가로수 잎에서 밤새 웅크린 물방울이 떨어졌다. 요양원의 주소는 종이에 접힌 자국을 남겼다. 그 자국을 따라 나는 언덕을 올랐다. 요양원은 작은 병원처럼 조용했다. 유리문을 밀자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안내 데스크 뒤편, 시계는 6시 55분, 7시, 그 시간은 언니의 약속의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그 소리에 괜히 몸을 굳혔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어떤 분을 찾으세요? 여기 오래 계신 분입니다. 이름은 기록에 있을 거예요. 간호사는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하세요. 놀라게 하진 마세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졌다. 복도는 길었고 문마다 숫자가 붙어 있었다. 숫자 사이로 작은 허밍이 들려왔다. 낯익은 음정에 나는 걸음을 늦췄다. 문이 열리며 젊은 간병인이 나왔다. 323호 맞죠? 천천히 들어가세요. 그의 눈빛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기시감이 목에 걸렸지만 고개만 끄덕였다. 문턱을 넘자 방 안은 커튼으로 아침을 가르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말라 내려간 볼, 새하얀 머리칼. 그러나 눈동자만은 그대로였다. 언니, 왔구나. 나는 난간을 붙잡고 공책을 꺼냈다. 첫 장의 이름 은호가 새벽빛에 떨렸다. 이걸 봤어. 그리고 사진도 보관함도. 그래. 왜였어? 너는 살아야 했어. 언니의 손등은 종이장처럼 얇았다. 나는 잡으려다 멈췄다. 잡으면 묻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너를 속였고
나 자신도 속였지. 은호, 이 이름을 왜 지웠어? 살려야 했으니까. 내가 들고 있는 그 테이프, 그 자장가는 나를 달래려 부른 거였어. 하지만 언젠가 내가 듣게 될 거라 알고 있었지. 문이 톡 하고 두드려졌다. 간병인은 물컵을 챙기며 낮게 허밍을 흘렸다. 언니의 눈동자가 그를 따라 움직였다. 내 기억 속 오래된 문이 열렸다. 그 아이의 아버지, 그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떠나야 했던 이유. 언니는 나를 지키려 했지만 동시에 내 삶을 부쉈어. 알아. 아이를 안고 떠난 날 너희 집 문 앞에 한 번 더 갔었어. 배를 누르지 못했지. 내가 울고 있었거든. 그날 문 밖에 있었어? 그래. 언젠가 네가 묻는다면 말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네. 지금 말해. 늦었어도 아직 지금이야. 문 바깥 발자국이 멈췄다. 요양원 시계가 정각을 알렸다. 7번의 전자음이 공기를 잘게 쪼갰다. 나는 알았다. 끝나지 않은 노래가 마지막 소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테이프를 꺼내 손에 쥐었다. 언니의 눈동자가 그것을 따라 움직였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 언니 시작해. 방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언니의 숨결은 얇았지만 그 숨결은 오래된 철문을 두드리는 망치 같았다. 나는 의자 끝에 앉아 몸을 기울였다. 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언니, 이제는 숨길 수 없어. 그 아이 은호, 그 아이는 누구야?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그 아이는 내 삶의 일부이기도 했어. 하지만 동시에 지워야만 하는 아이였지.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언니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덮여있던 커튼이 젖혀지듯 비밀이 드러났다. 나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움켜쥐었다. 그때 나는 혼자였어. 세상에 기댈 곳이 없었고 부모님도 없었지. 그 사람, 내 남편이 나를 붙잡았어. 처음엔 잠깐이라고 생각했어. 외로움 때문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내 몸에 아이가 자라났어. 나는 말할 수 없었어. 너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언니의 말은 비처럼 쏟아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파편처럼 장면들이 떠올랐다. 남편의 침묵, 언니의 잦은 외출, 집 앞에 남겨져 있던 낯선 영수증들. 그럼 은호는 내 남편의 아이였단 말이야? 그래.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 했어. 내가 모른 채 살아주길 바랐어. 내 아이이자 내 남편의 아이. 그러나 동시에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였어. 나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언니의 눈물이 베개 위로 번져갔다. 나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왜 20해 동안 나를 속였어? 미안해.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지켜야 했어. 내가 알게 되면 그 아이도 너도 모두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떠났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매일 밤 자장가를 불렀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다.
테이프 속 언니의 자장가가 귓가에 겹쳐 울렸다. 그 노래는 아이를 재우는 노래가 아니라 진실을 덮어버리는 흙처럼 들렸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지? 은호는 살아있니? 살아있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닐 거야. 너는 이미 그 아이를 봤을지도 몰라.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아까 마주쳤던 간병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낯설지만 낯익었던 눈빛, 자장가의 선율을 흥얼거리던 순간 내 안에서 퍼즐이 맞추어지듯 답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 간병인, 그가 은호야. 언니의 시선은 문틈으로 새어든 빛을 향했다. 그 빛이 마치 아이의 웃음처럼 오래된 상처 위에 떨어졌다. 내가 숨긴 건 사실 너였어. 너를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내 삶을 무너뜨릴까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어. 그게 나의 마지막 의무니까.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안에서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너는 살아야 해. 언니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그 속의 힘은 오히려 단단했다. 나는 언니의 손을 붙잡았다. 그 순간 내 손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것은 언니의 눈물이자 나 자신의 눈물이기도 했다. 나는 알았다. 이제 침묵은 끝나야 한다는 것을. 언니가 평생 지키려 했던 침묵, 그리고 내가 평생 외면했던 진실, 그 모든 것이 이제 균열을 내며 무너지고 있었다. 새벽이 밀려오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빗줄기가 흩날렸지만 하늘 가장자리에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밤을 꼬박 세웠다. 언니가 남긴 고백은 내 안에서 맴돌았다. 은호, 내 아들과 같은 이름. 하지만 이 은호는 언니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모든 시간이, 모든 침묵이 그 이름 하나에 모여 있었다. 식탁 위에는 테이프와 편지, 사진과 수첩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넣었다. 서류의 종이결이 손끝에 스칠 때마다 남편의 체온과 언니의 눈물이 전해졌다. 무겁지 않은데 어깨는 쉽게 휘청였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증언의 무게였기 때문이다. 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숨결은 약했지만 평온했다. 나는 언니 곁에 앉아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풍파가 새긴 주름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언니를 보았다. 노래를 불러주던 언니, 내 머리를 빗겨주던 언니, 내 손을 붙잡고 길을 건너주던 언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백을 남긴 언니. 나는 언니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언니, 이제 괜찮아. 언니가 지키려 했던 것들 내가 이어갈게.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가 있었다. 언니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이 대답처럼 느껴졌다. 동생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나는 많은 얼굴을 지니고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증언자로 서야 했다. 숨기지 않고 말하는 사람, 진실을 세상에 내놓는 사람, 그것이 언니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새벽 공기에는
비 냄새와 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가슴에 닿았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길 위에는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고 빗물이 모여 은빛을 반사했다. 그 빛은 언니의 눈물 같기도 남편의 미소 같기도 했다. 나는 가방끈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안에 담긴 사진, 서류, 테이프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목소리였다. 남편의, 언니의, 그리고 은호의 목소리였다. 은호야, 이제 너도 알게 될 거야. 내 이름이 어디서 온 건지. 그 순간 귓가에 자장가 한 소절이 스쳤다. 언니의 목소리도 남편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어제 마주쳤던 간병인의 낮은 콧노래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은호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낯설지만 낯익은 옆 얼굴, 빛이 스치자 눈매는 언니를 닮고 입술은 남편을 닮아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열리지 않고 심장은 저려왔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숨조차 막혔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시선이 마주쳤다. 눈빛은 낯설었지만 그 안의 울림은 내가 이미 수없이 들어온 자장가와 같았다. 나는 눈가가 젖는 것을 느꼈다. 간병인, 아니 은호, 너는 이미 내 곁에 와 있었구나. 너를 알아보는데 20해가 걸렸구나.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인사인지 인정인지 모를 그 몸짓,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서 다시 다짐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증언자다.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병원 문을 향해 걸어갔다. 오늘 드디어 증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